네, 8시 1분이 되어서 바로 소개해드리고 세미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뉴레인에서 준비한 AI 기초 시리즈 그 마지막 편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강의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하고요. 오늘 강의는 조영주 선생님께서 Introduction to Computer Vision and Deep Learning 그 중에서도 비전 트랜스포머를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강의가 AI 기초 시리즈의 마지막 강의이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 강의가 끝나면 AI 기초 시리즈 관련해서 총 4번의 강의가 있었는데 어떠셨는지에 대한 이제 만족도 설문조사를 이제 메일로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만족도 설문조사를 해주시면 저희가 총 10분을 선정을 해서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보내드릴 예정이니까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네,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간단한 홍보였고, 네, 지금 한 18분 정도 들어와 주신 것 같아서 바로 이제 세미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조영주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번 시간 이후로 좀 갭이 길었던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지난 시간까지 배운 내용 복습하고요. 오늘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지난 시간엔 클래시피케이션에 대해서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그 이외에도 CNN 관련된 정말 많은 타스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타스크들과 실제로 어떤 식으로 적용되는지 간단하게 제가 예제 몇 개 보여드리고요. 그다음 이제 비주얼 트랜스포머라는 게 CNN을 대체하려고 요새 많이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주얼 트랜스포머까지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제는 굉장히 익숙한 그림이실 것 같은데 저희가 영상을 얻는다는 거는 영상을 그 공간 도메인상에서 샘플링을 하고 그렇게 얻어진 공간의 값들을 이제 저희가 인지할 수 있는 컴퓨터가 인지할 수 있는 어떤 디짓 넘버로 바꾸는 과정이 바로 영상 촬영이라는 혹은 획득이라는 이미징이라는 과정이죠. 이렇게 얻어진 영상은 저희가 함수로서 핸들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함수로서 핸들링할 수 있다는 거의 가장 큰 장점은 이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 수식을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상 자체도 함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함수를 이용한 다른 함수 혹은 범함수들을 정의를 해서 그것들을 영상 처리에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컨볼루션 연산이고요. 뭐 위와 같은 수식으로 이루어져 있죠. 컨볼루션 연산을 이용해서 우리는 CNN이라는 어떤 뉴럴넷 모델 중에 하나인 CNN이라는 걸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영상이나 신호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탁월한 효과를 보여주고 있고요. 우리가 대부분의 이미지는 이제 2D 이미지인데 그 2D 이미지는 실제로 채널이 RGB3 채널이죠. 대부분 컬러 이미지를 예를 들면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D CNN에서 사용하는 컨볼루션 커널은 사실상 3D예요. 3D인데 그 뭐 뎁스 레벨에 대해서는 윈도잉을 하지 않죠. 그냥 정해진 뎁스에 대해서 동작을 하기 때문에 윈도잉은 XY축으로만 이루어지는 그래서 2D 같은 3D 커널이 돌아다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커널을 구성하고 있는 웨이트과 바이어스가 CNN에서의 그 러너블 패러미터가 되겠죠. 즉 이것들을 학습하는 게 뉴럴넷을 학습시키는 거와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컨볼루셔널 뉴럴넷에는 컨볼루션 말고도 다른 연산들이 들어가는데 그게 바로 이제 뭐 이건 모든 뉴럴넷에 다 들어가죠. 넌리니어 펑션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들어가야지 그 수많은 리니어 연산들의 합이 그냥 다른 어떤 한 개의 펑션으로 나타나지는 걸 방지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넌리니어 펑션이 없으면 아무리 레이어가 깊게 쌓여 있어도 그거는 그냥 한 개의 어떤 다른 레이어로 대체가 가능해요. 즉 이제 어떤 우리가 원하는 공간에 굉장히 하이퍼플레인에 매핑하는 게 저희 뉴럴넷의 목적인데 그게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XOR 문제를 풀 수 없다는 얘기가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좀 더 다양한 그리고 어려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 넌리니어 펑션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가장 많이 쓰이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렐루라는 펑션이고 그 펑션을 타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좀 영상에 뭐 혹은 그 피처 맵에 이런 구멍이 뚫린 것과 같은 그런 어떤 트레셔딩 작업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플링이라고 해서 다운사이징하는 펑션이 또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다운사이징을 통해서 우리는 어느 정도 노이즈에
강인한 모델이 탄생하기도 하고 약간의 뭐 회전이나 변화에도 둔감한 그런 모델을 학습할 수 있죠. 뭐 계산량도 줄고 메모리도 에피션트해지는 것도 당연히 이득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든 CNN들이 어디서 많이 활약을 하게 되냐면은 이 이미지넷이라는 챌린지에서 굉장히 맹활약을 합니다. 이 이미지넷이라는 거는 최초에는 이제 3.2밀리언, 그러니까 320만 개 이미지 셋으로 구성된 데이터 셋이었는데 뭐 현재까지도 계속 추가가 돼서 1,400만 장까지 늘어난 상태죠. 이 이미지넷에서 대회를 열었는데 이게 이제 이미지넷 Large Scale Visual Recognition Challenge라는 거고요. 여기서 2012년부터 CNN이 두각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2012년 최초 우승을 시작으로 이제 2017년까지 계속 발전을 했고요. 이 대회상에서 그리고 17년을 마지막으로 이제 대회가 더 이상 열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너무 많은 수치를 달성했고 여기 5.1이라는 게 휴먼 에러거든요. 휴먼 에러보다도 훨씬 더 높은 성적을 매년 거듭 갱신하고 있기 때문에 뭐 더 이상의 챌린지로서의 큰 의미가 없다 싶어서 이제 더 이상 개최는 하지 않고 있어요. 하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논문들은 이 이미지넷 챌린지용 데이터를 가지고 논문을 쓰죠. 뭐 어떤 논문은 이게 2.3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우리는 1점 몇 가지 올렸다 뭐 이런 식으로 논문을 씁니다. 이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이 아래에 나와 있는 이제 모델들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오늘은 이제 CNN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가 이미지넷 챌린지라 그러면 보통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을 많이 생각하는데 사실 두 개가 더 있습니다. 클래시피케이션 말고도 이 클래시피케이션 플러스 로컬라이제이션이라는 타스크랑 그 옆에 있는 오브젝트 디텍션이라는 요 총 세 가지 타스크를 저희 이미지넷 챌린지에서 관장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요 두 대회도 각각 해마다 우승팀들이 존재하는데 이제 대부분 클래시피케이션 우승한 팀들이 많이 중복 우승을 하기도 하고 상위권에 항상 마킹이 되어 있어서 크게 이제 뭐 로컬라이제이션이냐 오브젝트 디텍션이냐를 놓고 막 사람들이 회자를 하고 있지는 않은데 특히나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플러스 로컬라이제이션과 오브젝트 디텍션은 좀 비슷해요. 알고리즘이 많이 비슷합니다. 물론 오브젝트 디텍션이 훨씬 더 어려운 타스크긴 하지만 그 클래시피케이션 로컬라이제이션에서 쓰인 기술이 그대로 이제 오브젝트 디텍션에 적용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플러스 이제 시멘틱 세그멘테이션과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이 어떤 타스크들이고 이런 타스크들을 풀 때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접근하는지 간단한 예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다들 잘 아시다시피 클래시피케이션은 이렇게 CNN을 통해서 피처를 추출하고 그 추출된 피처들을 리니어 레이어를 통해서 어떤 클래스 스코어를 뽑아내는 게 이 타스크의 목표죠. 이 모델한테 기대하는 바이고요. 그러면 이제 로컬라이제이션은 여기서 하나 더 붙어요. 고양이는 고양이인데 이 사진이 고양이가 어디에 있는지까지 찾아내는 게 로컬라이제이션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델은 총 두 가지를 해야겠죠. 클래스에 대한 정보도 추출해야 되고 이 해당 클래스 그 클래스에 해당하는 오브젝트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네 가지 좌표 정보를 우리한테 알려줘야 돼요. X, Y는 시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시점으로부터의 위드스와 하이트가 있으면은 우리가 바운딩 박스라고 하는데 사각형 네모를 그릴 수 있죠. 그 네모를 그릴 수 있는 이 네 가지 좌표 정보를 모델이 추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이미지넷 기준으로는 클래스가 총 1000개죠. 일단 로직 벡터로부터 첫 번째 리니어 레이어를 타면은 1000개의 벡터가 추출이 돼야 되고요. 아래에 있는 리니어 레이어는 4개가 추출이 되겠죠. 그래서 전체 아웃풋은 1004개, 클래스가 1000개라는 가정하에서 1004개 아웃풋이 나와야 이 정보들을 우리가 다 추출할 수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형태의 로컬라이제이션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로컬라이제이션은 이미지 한 장에 오브젝트가 하나라는 걸 가정하고 푸는 문제이기 때문에 요 오브젝트가 어디에 있는지만 우리가 판단하면 되지 이게 몇 개가 있고 뭐 어떤 클래스가 어디에 위치하고 어떤 클래스가 어디에 위치하고 이렇게 복잡한 문제를 접근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디텍션에서는 바로 그게 나오죠. 로컬라이제이션과 디텍션의 가장 큰 차이는
싱글 오브젝트냐 멀티플 오브젝트냐의 차이예요. 그래서 이 고양이 사진에는 우리가 이 사진에 기대하는 게 고양이밖에 없다라고 하면은 이 두 번째 오브젝트 디텍션 타스크에서는 여기 사람이 몇 명 있는지, 여기 장소가 어딘지 뭐 이런 것까지도 거의 대부분의 정보를 다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는 뭐 사람이 몇 명 있는지 정도는 알 수 있겠네요. 뭐 뒤에 집이 있는지, 뭐 나무가 있는지 요 정도. 그래서 요 오브젝트 디텍션은 좀 어려운 타스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크게 두 가지 어프로치가 있습니다. 딥러닝에서는. 첫 번째는 어떤 리전 프로포잘이라고 써 있는데 요 바뀌었네요. 이게 위에 게 2스테이지예요. 위에 게 2스테이지고 아래 게 1스테이지인데 리전 프로포절 스테이지와 클래시피케이션 스테이지를 나눈 게 2스테이지고 이거 그냥 상관없이 아까 로컬라이제이션처럼 한 번에 다 풀겠다가 1스테이지입니다. 일반적으로는 2스테이지가 1스테이지보다 연산량이나 뭐 알고리즘적인 복잡도는 더 높지만 성능이 더 좋은 걸로 알려져 있고요. 1스테이지는 간단한 대신 성능이 좀 떨어집니다. 하지만 그 실용성은 1스테이지가 더 크다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오브젝트 디텍션은 대부분 실시간성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실시간성을 요구한다는 거는 계산량이 적을수록 유리하고 메모리 점유율이 낮을수록 유리하기 때문에 1스테이지가 실제로 우리가 좀 더 그 사용자로서 접근할 일이 훨씬 더 많은 그런 알고리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2스테이지의 대표적인 알고리즘들 같은 경우는 뭐 RCNN 계열들이 있고요. 1스테이지는 욜로나 뭐 SSD라고 불리는 알고리즘들이 있습니다. 이 뒤에 나오는 아웃풋은 두 개 다 동일한데요. 각각의 이제 위에는 리전을 먼저 뽑으면 그 리전에 해당하는 정보들, 클래스 정보와 박스 정보를 추출하는 게 이제 2스테이지고요. 1스테이지는 한 번에 다 튀어나옵니다. 그냥 이미지를 딱 받고 리전 프로포잘 없이 그러니까 동시에 진행하는 거죠. 그래서 뭐 여기에 박스 뭐뭐뭐 있고 그 클래스 그 다음 박스 여기에 뭐뭐뭐 클래스 이렇게 바로 출력되는 게 1스테이지입니다. 그 다음 이제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이라는 건데요. 요거는 아까는 오브젝트 디텍션은 그 사람이 한 명 있고 두 명 있고 세 명 있으면 1, 2, 3가 갈려야 돼요. 이 사람과 저 사람이 다르다라는 게 갈려야 되는데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은 그렇진 않아요. 사람이면 그냥 사람, 고양이면 고양이, 개면 개. 개가 10마리여도 그 개들 간의 구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로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을 하는 이유가 요 배경에 대한 정보가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오브젝트에 대한 쉐입도 중요하지만 배경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 배경에 예를 들면 지금 이 사진에서는 개와 고양이가 있고 그 뒤에 초록색은 소파죠. 소파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 뒤에 뭐 위에 보면 이게 창문인지 체어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 파란색에 대한 오브젝트 정보도 같이 들어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을 우리는 픽셀 와이즈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미지에 뭐 512 바이 512개의 픽셀이 있으면 그 픽셀이 각각 어떤 클래스에 해당하는지가 다 분류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보통 네트워크가 그 로직까지 내려오지 않고 어떤 피처 맵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 피처 맵을 뭐 다단계로 확장을 시키든지 한 번에 확장을 시키든지 하는, 그러니까 정보를 좀 더 많이 담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익스펜전을 시키는 형식으로 이렇게 아웃풋 이미지를 뽑아내고 그렇게 뽑아진 아웃풋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그멘테이션에 대한 그라운드 트루스랑 크로스 엔트로피 연산을 할 수도 있고 다이스 코에피션트를 연산할 수도 있고 어쨌든 이렇게 이미지 대 이미지 레벨의 로스를 구해서 계산을 합니다. 이게 이제 FCN이라는 모델에서 따온 그림이고요. 여기서 다 파생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새 사용하는 모든 세그멘테이션 알고리즘들이 가장 기본적인 형태인 거죠. 그 다음 이제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인데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은 오브젝트 디텍션하고 세그멘테이션을 합쳐놓은 거예요. 아까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에서는 사람이 10명이어도 그 10명의 1, 2, 3, 4, 5 넘버링을 붙이는 게 의미가 없다라고 했잖아요. 여기서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우리가 투 스테이지 오브젝트 디텍션 생각하면은 리전 프로포절 먼저 하고 그렇게 뽑아진 리전에 대해서 각각 그 클래스에 대한 정보를 추출한다고 했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클래스에 대한 정보를 추출하는데 그거 플러스 그 리전에 대한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을 진행을 하는 거예요.
일단 리전 프로포잘이 완벽하다는 가정하에 그 리전 안에는 한 개의 오브젝트가 들어있을 확률이 높거든요. 뭐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 오브젝트에 대해서 우리가 세그멘테이션을 안에서 진행하는 거예요. 딱 리전 안에 픽셀들에 대해서만. 그러면은 그 픽셀들의 어떤 이런 쉐입이 나올 거고 그 리전 전체에 대한 클래스 정보가 나올 거고 그래서 클래스 정보와 그 쉐입과 코디네이트까지 세 개가 한 번에 출력되는 모델이 이제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입니다. 엄청 고도화가 많이 되어야 가능하겠죠. 그 중에 이제 가장 유명했던 모델이 마스칼 CNN이라는 논문에서 이미지를 가져왔고요. 지금은 뭐 훨씬 더 발전된 모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타스크도 있어요. 디노이징이라 그래서 왼쪽에 이미지를 보면은 이게 세포 사진인데 굉장히 노이즈하죠. 노이즈한 이유는 뭐 수도 없이 설명드렸던 것 같아요. 우리가 촬영할 때 우리 센싱이라는 과정 자체가 스토캐스틱 프로세스잖아요. 센싱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특히나 이제 조명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 혹은 촬영 노출 시간이 굉장히 짧은 환경일수록 이렇게 노이즈한 정도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이제 샷 노이즈라 그래서 포화성 분포를 따른 노이즈가 발생하는 건데요. 포화성 분포는 굉장히 좀 강한 노이즈고요. 없애기도 힘든데 요거를 뭐 CNN을 이용하면 이런 식으로 깔끔한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뭐 상황에 따라 레이블이 필요할 때도 있고 필요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지금 제가 가져온 그림은 그라운드 트루스 없이 언슈퍼바이즈드로 학습한 논문을 가져왔는데요. 어쨌든 이 모델은 아까 그 FCN이라고 이 모델 있죠. 이 모델에서 좀 업그레이드된 버전으로 유넷이라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FCN이 이렇게 뒤집어져 있는 형태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서 한 번에 확 커지는 게 아니라 다시 20일부터 차차 이렇게 피처 맵은 다시 줄어들고 그러니까 피처 맵의 채널은 줄어들고 XY 스페셜 레졸루션은 커지는 그런 형태를 차곡차곡 거칩니다. 커지는 과정은 인터폴레이션을 해도 되고 아니면 컨볼루션에 트랜스포즈드 컨볼루션이라는 베리언트가 있는데 그걸 사용해도 되고 그런 식으로 이미지를 차차 키워서 원본의 레졸루션까지 되돌아오는 그런 모델을 유넷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요거는 이제 유넷을 이용해서 언스퍼바이즈드로 학습을 한 경우입니다. 아까는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은 픽셀 와이즈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했죠. 요 디노이징 같은 경우는 픽셀 와이즈 리그레션이에요. 요 뒤에도 이제 픽셀 와이즈 리그레션인데 다른 예예요. 어떤 예냐면은 우리가 A라는 도메인에서 가져온 이미지가 있고 B라는 도메인에서 가져온 이미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서 보면은 뭐 조랑말이 있고 얼룩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분명히 다른데 이 다른 두 말을 가지고 서로 이미지를 바꾸는 게 가능해요. 컨텍스트는 남기고 그 뭐라고 하나요? 텍스처나 백그라운드만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그 조랑말의 쉐입을 가진 얼룩말이 나타날 수도 있고 뭐 사슴에다가 얼룩말의 무늬를 입히는 것도 가능하겠죠. 오렌지와 애플을 이렇게 우리 마음대로 바꾸는 것도 가능하고 이런 분야를 이제 우리가 이미지 트랜슬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거는 그 기술들 중에서 사이클겐이라는 논문에서 그림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미지와 이미지의 어떤 도메인을 체인지하는 그런 트랜슬레이션 기술들도 CNN을 이용해서 많이 활발히 개발되어지고 있고요. 이런 것도 있죠. 스퍼 레졸루션이라고 해서 우리가 저해상도의 이미지를 가지고 고해상도의 이미지를 만드는 기술입니다. 일반적으로 요새는 어떻게 발전되었는지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최초에 이제 등장했을 때는 그냥 우리가 가진 로우 레졸루션 이미지를 업샘플링을 해요. 인터폴레이션에서 키워놓고 이런 식으로 컨볼루션 레이어를 돌려줍니다. 대신 이때는 이제 풀링이 개입하지 않죠. 풀링이 없는 그러니까 컨볼루셔널 레이어와 넌 리니어 매핑만 들어가는 그런 컨볼루션 블럭들을 몇 개를 쌌습니다. 그래서 아웃풋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그런 식으로 스퍼 레졸루션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졌었고요. 지금도 아마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되게 이거 외에도 엄청 다양한 타스크들이 있는데 뭐 모든 타스크들을 제가 다 언급할 수는 없고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CNN으로 할 수 있는 게 정말 많구나 정도는 아마 인지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CNN은 그만 내려놓고 마지막 시간인
비전 트랜스포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비전 트랜스포머가 요새 각광을 받게 된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이게 이미지넷 벤치마크 결과인데요. 최근에 논문들까지 다 업데이트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지금 현재 기준으로 1위부터 4위의 모델 중에 4위 빼고는 1, 2, 3위가 다 비전 트랜스포머 계열이거든요. 그리고 뭐 이 그래프를 봐도 현재 남아있는 CNN 모델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왜냐하면 계속 새로운 트랜스포머가 올라오니까 순위가 하나씩 내려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연구자들이 뛰어들고 있는 분야고, 옛날에 CNN 때의 붐을 보는 것 같아요. 엄청 많은 연구자들이 여기에 뛰어들고 또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전을 하는 사람들도 결국은 다 트랜스포머를 공부를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왔고요. 그래서 저도 간략하게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동향 정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VIT가 처음 각광받기 전에는 요랬어요. 뭐 노이즈 스튜던트 모델이라는 게 있었고, 그게 좀 개량돼서 픽스 에피션트 넷이 나왔고, 뭐 NF넷도 뭐 새롭게 나왔는데, 그 당시 가장 소타였던 모델 메타 수도 레이블이라는 모델이었습니다. 이것도 노이즈 스튜던트의 한 계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근데 이 모델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얘는 다 CNN 계열 모델인데, 제가 빨간 박스 쳐놨죠. JFT 300M이라고 써 있는 요 딱지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이게 데이터셋입니다. JFT라는 데이터셋이 있는데 저희는 구경할 수 없어요. 구글 내부에서만 사용하는 데이터셋이고요. 이름처럼 300밀리언, 그러니까 300밀리언이면 3억인가요? 3억 개의 이미지가 쌓여 있는 그런 데이터셋이 있어요. 근데 이 이미지에 대한 레이블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냥 뭐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해시태그라든지 아니면 뭐 이미지를 올릴 때 썼던 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보로 해서 가져오고, 또 구글이 학습시킨 모델을 돌려서 수도 레이블을 만든 거죠. 그래서 이거 자체도 그냥 수도 레이블로 만들어진 데이터예요. 대신 여기 나온 논문들은 이 JFT의 데이터셋에 레이블은 참고하지 않아요. 오로지 이 이미지만 이용을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이용하냐면 이런 방식으로. 이게 이제 세마이 슈퍼바이즈드 러닝이라는 방식인데요. 왼쪽에 슈퍼바이즈드 러닝이 있고 오른쪽에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이 있죠. 세마이는 이 둘의 중간입니다. 둘의 장점을 취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언슈퍼바이즈드라고 하면은 레이블이 없기 때문에 데이터 자신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뭔가를 찾습니다. 뭐 분포를 재서 분포가 다르면은 어느 선을 긋는다든지, 그게 이제 클러스터링이 되겠죠.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 그냥 제가 첫 시간 두 번째 시간에 언급했던 헤비안 룰이라고 있는데, 그런 방식으로 이제 학습하는 게 언스퍼바이즈드 러닝이고요. 스퍼바이즈드 러닝은 뭐 우리가 계속 하고 있는 거죠. 레이블 있고 데이터가 있으면 그 둘 간의 매핑 관계를 배우는 게 스퍼바이즈드 러닝인데, 세마이 스퍼바이즈드는 일부는 레이블이 있고 일부는 레이블이 없는 데이터가 저희한테 있는 거예요. 이랬을 때 요 있는 데이터는 당연히 그냥 슈퍼바이즈드 러닝처럼 학습을 하면 되는데, 요 레이블이 없는 데이터로부터 뭔가 이득을 취할 게 없나 고민을 하면서 이제 생겨난 타스크입니다. 그래서 이걸 일단 하는 이유는 레이블에 대한 비용이 발생하지 않잖아요. 근데 레이블에 대한 비용 없이 성능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이죠. 그게 이제 세마이 슈퍼바이즈드 러닝이라는 분야고요. 사실 생각보다 레이블이 굉장히 힘듭니다. 이게 클래시피케이션은 그나마 덜 할 수도 있는데, 특정 분야는 뭐 예를 들면 메디컬은 의사 아니면은 어노테이션을 못 하거든요. 그리고 세그멘테이션에 대한 어노테이션은 엄청 힘들잖아요. 픽셀 바이 픽셀로 이게 어노테이션을 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레이블링 작업만 전문적으로 하는 스타트업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힘든 작업을 꼭 해야 되나? 혹시 이게 뭐 일부는 돼 있지만 정말 대부분 안 돼 있는 경우에는 안 돼 있는 애들 어떻게 활용할 수 없나 해서 나온 기술입니다. 뭐
결국은 두 개 다 활용을 하겠다 이거죠. 하나만 이용하는 것보다 둘 다 이용했을 때 훨씬 더 좋은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이게 이제 세마이 슈퍼바이즈 러닝의 목표인데요. 이런 식으로 보통 진행이 됩니다. 뭐 이 방법만 있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정말 수많은 방법들이 있고 그 중에 제가 아까 소개시켜 드렸던 논문 그 중에 이제 노이즈 스튜던트라는 논문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나왔던 방법입니다. 그래서 모델을 두 개로 나누면 돼요.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레이블 되어 있는 아주 아름다운 데이터셋이죠. 이미지넷. 이미지넷을 가지고 모델 한번 학습을 시킵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학습된 모델을 가지고 이 레이블이 없는 데이터셋에 인퍼런스를 쭉 해요. 그러면은 이 모델의 결과로 인퍼런스된 그러니까 이 모델의 결과로 우리는 이 JTF라는 레이블이 없는 데이터에 수도 레이블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진 수도 레이블과 원래 레이블이 있는 이미지넷 데이터를 합쳐서 새로운 모델을 다시 학습을 시킵니다. 그렇게 학습된 모델이 다시 또 인퍼런스에 사용될 수가 있겠죠.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한 번 했냐, 두 번 했냐, 세 번 했냐로 아래 스텝이 나눠지는 거고요. 스텝을 진행할 때마다 모델 사이즈를 키웠습니다. 뭐 레이어를 더 넣든 옆으로 더 벌리든 어떤 일련의 룰에 의해서 이 모델 사이즈가 계속 스케일업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P에서 L로 넘어간 게 L이 large여서 L이거든요. large 0에서 1, 1에서 2 이렇게 올라갈 때마다 모델이 커지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학습. 근데 왜 노이즈냐? 노이즈 한 거는 이제 이 이미지넷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좀 인풋에 대한 퍼처베이션을 많이 줍니다. 인위적으로. 그거를 뭐 이미지에다 줄 수도 있고 모델에다 줄 수도 있는데 이미지에다 주면 그걸 데이터 오그멘테이션이라고 그러고 모델한테 주면 그걸 드롭아웃이나 스토캐스틱 뎁스라고 쓰여 있는데 그런 방식들로 계속 악조건을 부여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노이즈 스튜던트가 다시 새로운 티처가 되고 티처로부터 또 새로운 스튜던트가 탄생하고 그게 이제 계속 이터레이션 도는 방식입니다. 이것도 대표적인 이 세마이 슈퍼바이즈드 러닝의 기조를 띠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기존의 그 CNN 기반의 모델들이 모델에서 더 이상 발견할 게 없으니까 자꾸 데이터를 들고 오는 거죠. 많은 데이터. 그런데 이게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JTF라는 거는 구글 내부에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구글 회사를 다니지 않는 사람은 이용 권한이 없어요. 저희는 볼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은 되게 언페어하다 이거 가지고 논문 쓰는 게 말이 되냐 뭐 이런 말도 많이 하는데 뭐 벤치마크 결과에 올라오는 거는 절대적인 수치로 올라오니까 다들 이렇게 하고 있죠. 그때쯤에서 이제 사람들이 모델을 CNN 말고 다른 걸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CNN은 이제 급속한 성장기가 끝났으니까 어느 정도 정체기가 온 거죠. 정체기가 와서 뭐 오토 ML도 두드려보고 뭐 저런 식으로 다른 데이터도 어떻게 믹싱하기 위해 노력을 해보고 하다가 이제 트랜스포머라는 논문을 관심을 갖게 된 거죠. 원래 유명해요. 원래 유명한데 이제 비전보다는 NLP 쪽에서 많이 Natural Language Processing에서 많이 사용되던 모델입니다. Attention All You Need라는 모델이고요. 이거는 뭐 들어보신 적이 많을 거예요. 최초의 트랜스포머라는 이름이 붙은 거는 이제 이게 번역을 위한 모델이었거든요. 번역을 위한 모델이어서 그 뭐 인풋 시퀀스에 대한 아웃풋 시퀀스가 한국어를 영어로 바꿔주든지 뭐 영어를 일본어로 바꿔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렇게 뭔가를 바꿔주는 그런 모델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안된 게 요 멀티헤드 어텐 정확히 말하면 여기서 제안된 건 아닌데 여기서 어텐션의 한 형태를 아예 그냥 거의 픽스를 시켜놨어요. 되게 다양하게 사용되던 어텐션을 여기서 어느 정도 좀 통일을 했습니다. 그 통일된 형태가 다음과 같고요. Q, K, V는 각각 쿼리 키 밸류를 의미해요. 그래서 뭐 쿼리라 그러면 질문이죠. 질문의 키는 우리가 기존에 주어졌던 뭐 예를 들면은 어떤 대사가 있고 그 대사에 대한 질문이 있죠. 그러면은 그 질문이 이제 그 밸류로 나와야 되는데
밸류가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인풋에 따라 웨이팅이 바뀌게끔. 우리가 컨볼루션 연산은 웨이팅이라는 개념이 인풋과 상관없잖아요. 우리가 인풋을 뭘 주든 그 웨이트는 다 누구나 어떤 포지션의 픽셀들이 다 공유하는 웨이트죠. 근데 이 어텐션은 인풋에 따라서 QK에 따라서 V의 아웃풋이 바뀌는 거예요. Q와 K가 내적한 결과에 소프트맥스가 취해지면 이게 확률로 바뀌는데 그 확률과 V가 결합한 형태가 이제 아웃풋으로 나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인풋 디펜던트한 연산이 됩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그 옆에 멀티헤드라고 붙은 이유는 우리가 알렉스넷 할 때도 잠깐 배웠는데 그때는 GPU의 한계 때문에 모델을 찢었잖아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찢은 게 각각 고립된 경로를 만들면서 서로 다른 리프레젠테이션을 배우고 더 나은 결과를 이끌어낸다라고 하는 게 이제 그룹 컨볼루션의 그 설명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어텐션이라는 연산을 패스를 일부러 찢어요. 찢어서 각각 수행하는 거예요. 각각 수행해서 위에서 이제 합치는데 합쳐서 한 개의 레프레젠테이션으로 다시 모이게 되는데 이 각각 찢는 과정이 성능을 올리더라. 굉장히 경험적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멀티헤드라는 말이 붙습니다. 연산 자체는 되게 단순해요. 엄청 단순합니다. 근데 이 단순한 연산을 계속 반복을 시키는 거예요. 반복을 시키는데 반복시킬 때마다 위에서 이제 한 번씩 섞어주고 재배열해주고 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우리가 레지넷처럼 레지듀얼 매핑을 걸어줌으로써 그 백워드 쉐도 그레디언트가 원활하게 흐를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요. 여기 이제 포지셔널 인코딩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도 되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원래 그 랭귀지 프로세싱 할 때는 그 말에는 시퀀스라는 게 있잖아요. 어순이라는 게 있고 문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단어가 앞에 있냐 뒤에 있냐에 따라 의미 해석이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냥 뭐 예를 들면 인풋 인베딩에서 A라는 단어는 111, B라는 단어는 222, 뭐 이런 식으로 인베딩이 된다라고 하면은 얘네 위치가 전혀 고려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문장의 위치를 어떤 또 다른 벡터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나온 게 포지셔널 인코딩입니다. 뭐 이 포지셔널 인코딩을 아주 깊게 저희가 지금 공부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그 문장 혹은 요 인풋들의 상대적 위치를 인디케이팅 하기 위해 존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트랜스포머가 한번 열풍이 불었고 그걸 가지고 정말 메가히트를 친 모델이 바로 버트죠. 버트는 트랜스포머에서 보면은 왼쪽이 인코더, 오른쪽이 디코더예요. 이 인코더, 디코더에서 인코더만 가지고 만든 모델입니다. 버트라는 거는 디코더가 없어요. 근데 이게 왜 유명해졌냐면 엄청나게 방대한 데이터를 이용해서 프리트레인을 실행을 합니다. 근데 이 프리트레인이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프리트레인이라는 거는 뭐 굉장히 많은 큰 데이터셋에 대해서 레이블을 가지고 학습을 하고 그렇게 잘 학습된 CNN의 피처들을 가지고 남겨놨다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규모의 데이터에 파인 튜닝 시키는 과정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버트라는 모델에서 사용했던 프리트레이닝은 레이블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바로 셀프 슈퍼비전이라는 걸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데 잠깐 아이고 겹쳤네요. 네,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서 드려야겠네요. 여기 보면은 이제 우리가 버트를 이용해서 지금 프리트레이닝이라고 쓰여 있는데 인풋에 대해서 마스킹을 줘요. 랜덤하게 어떤 그러니까 인풋이 타입이 총 여기선 3개가 있습니다. 3개가 어떻게 구성되냐면은 우리가 인풋으로 주어진 단어들을 인베딩 펑션을 거쳐서 어떤 벡터로 표현을 해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포지셔널 인베딩. 그 단어의 위치에 대한 벡터를 또 부여를 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이거는 언어여서 있는 건데 어떤 말의 단어 단위라고 하는 게 정확하겠네요. 그 센텐스의 세그먼트들에 또 임베딩을 걸어서 거기에도 벡터를 하나를 부여를 해요. 이 셋을 더합니다. 더해서 그거를 모델의 인풋으로 주게 되는데요. 이 인풋으로 줄 때 특정 단어 위치에 있는 벡터들은 그냥 마스킹을 해버린 거예요. 0으로 다 바꿔버리는 거죠. 그걸 뭐 우리가 인풋 단어가 10개면은 한 절반 정도는 그냥 무작위로 다 0으로 마스킹을 하고 아웃풋 때 그 원래 단어를 맞추게끔, 그러니까 단어라는 거는 앞뒤 문장을 잘 이해하면 한두 개 빠져 있어도 이해를 할 수 있다라는 가정하에 그런 식으로 마스킹을 주고 그 마스킹된 애를 버트를 거쳐서 다시 복원하는 그런 식으로 프리트레이닝을 줍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별다른 레이블이 필요 없잖아요. 만약에 이 문장이 그냥 의문문이에요. 의문문인데 이 의문문이 어떤 답이 있어야 이게 레이블이 있는 건데 그냥 그 의문문 자체만 가지고도 학습을 할 수 있는 거죠. 의문문에다가 뽕뽕뽕 구멍 뚫어놓고 거기에 뭘 채워넣는 게 이 어휘, 문맥상 어울릴까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한번 학습을 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마스크를 무작위로 뚫는 게 아니라 맨 마지막 단어 뭐 이런 식으로 맨 마지막 단어 혹은 그 다음 문장이 있는 경우는 그 다음 문장에 뭐 시작하는 부분을 마스킹을 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그 다음에 올 단어를 찾는 타스크가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레이블이 필요 없는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큰 대량의 데이터로 프리트레이닝을 시키고 이후에 이제 목적에 맞는 형태로 파인 튜닝을 해서 쓰는 거죠. 이때는 레이블이 필요해요. 파인 튜닝 할 때는. 근데 이 프리트레이닝 과정 자체에서 굉장히 좋은 피처들이 학습이 된다라는 게 버트의 주장이고 실제로 굉장히 강력했죠. 지금도 거의 대명사로 남을 정도로 엄청 획을 그었던 모델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제가 오늘 설명드릴 이미지 트랜스포머는 이 버트에서 파생되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보면은 이게 이제 최초의 이미지 트랜스포머 논문인데요. 형태가 굉장히 유사합니다. 왼쪽 게 버트고 오른쪽 게 이미지 트랜스포머예요. VIT라고 할게요. 비전 트랜스포머가 최초의 이름이었기 때문에 버트와 VIT를 보면은 일단 뭐 그 트랜스포머 인코더라는 부분과 버트라는 부분은 거의 같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이제 그 오른쪽에 긴 그림 보면은 버트에서는 멀티 헤드 어텐션 다음에 애드 앤 놈이 있는데 비전 트랜스포머에서는 놈 다음 멀티 헤드 어텐션이 있죠. 요거는 그 이미지들 CNN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요 프리 액티베이션이라 그래서 더해주고 노멀라이제이션 해주고 넌리니어 거치는 게 컨볼루션 블럭보다 앞에 있을수록 성능이 더 좋다. 훨씬 더 제네럴라이제이션이 잘 되더라라는 게 이제 이것도 경험적으로 밝혀진 거예요. 어떤 이유를 뭐 많이들 설명을 하긴 하는데 어쨌든 실험을 통해서 밝혀진 사실이고 그래서 이제 프리액티베이션이라는 게 다들 유행처럼 쓰이게 되었거든요. 레지넨 이후로 이것도 그냥 그 기조를 따른 겁니다. 그래서 또 이미지를 메인 블락에 태우기 전에 이런 다른 처리들을 다 해주는 거예요. 다 해주고 그 결과를 가지고 또 우리 메인 블락에 태울 때 훨씬 더 성능이 좋더라. 그래서 이제 그 위치가 바뀐 거고요. 그걸 제외하면 거의 같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단어를 임베딩 할 때는 뭐 워드 투 백 같은 그런 임베딩 펑션을 거치게 되는데 이미지는 좀 다르죠. 이미지는 이렇게 우리가 어떤 커다란 이미지를 n개 뭐 n by m의 패치로 나눌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나눠진 게 왼쪽 그 오른쪽 그림에서 좌하단에 있는 요 타일 모양의 그림이고요. 각각의 패치를 리니어 프로젝션이라 그래서 어떤 뭐 결국은 이것도 작은 뉴럴넷이죠. 작은 뉴럴넷을 태워서 임베딩을 합니다. 그리고 왼쪽에 그 포지션 임베딩과 오른쪽에 포지션 임베딩은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특별하게 그 별표 모양으로 돼 있는 게 에스트릭스 모양 돼 있는 게
우리가 이미지가 실제로 들어있지 않은 공간이지만 클래스 정보에 대해서 나중에 프리딕션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프리딕션 될 클래스에 공간을 하나 내준 거예요. 그래서 0번째 포지션을 주고 거기에 클래스 임베딩이라는 토큰을 하나를 부여합니다. 이거는 러너블 파라미터로 이루어져 있고 디멘전은 저 패치들이 거쳐서 나온 그 임베딩 디멘전과 같아야 되죠. 이걸 뽑고 나면은 왼쪽과 오른쪽이 완전히 동일해요. 왼쪽도 클래스에 대한 토큰이 따로 부여가 돼 있고 그 클래스 토큰에 해당하는 아웃풋이 우리 모델의 아웃풋이 되죠. 이 VIT도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 그러니까 여기 0이라고 쓰여 있는 포지션에 해당하는 아웃풋이 결국 우리 마지막 클래스에 대한 스코어를 뽑아내는 그 정보로 사용이 되게 됩니다. 좀 더 이제 자세하게 설명드리면은 이게 요 linear projection of flattened patches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설명이에요. 실제 패치는 16 x 16 x 3으로 이루어져 있죠. 16 x 16은 이 논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크기예요. 보면은 논문의 제목이 60 x 60 words라고 되어 있잖아요. 요 크기를 실제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걸 생각을 해보면 RGB 3채널로 이루어져 있고 이걸 플래튼 한다라는 거는 그냥 일렬로 쭉 길게 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768 크기를 가진 벡터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게 리니어 레이어를 거쳐서 우리가 임베딩 디멘전을 뭐 510이라고 가정을 하면 다시 이게 512 디멘전의 벡터로 변환되겠죠. 요게 리니어 프로젝션 레이어에서 수행하는 역할이에요. 이거를 잠깐만 돌려서 생각을 해보면은 그 노란색이 결국 요 플래튼과 리니어 레이어를 합쳐서 쓴 건데 여기서 웨이트들이 있잖아요. 요 리니어 레이어의 웨이트들이 다 모든 패치에 공통적으로 적용되게 되거든요. 뭐 첫 번째 패치는 그들만의 셋을 갖고 두 번째 패치는 그들만의 셋을 갖고 이게 아니라 계속 지금 동일한 웨이트를 걸어주고 있는 거예요. 요게 뭐랑 비슷하냐를 생각을 해보면 요거랑 비슷하잖아요. 그냥 16x 16x 3이라는 인풋 이미지에 대해서 컨볼루션 연산을 수행을 하면 1x 1x 512의 벡터를 우리가 얻을 수 있거든요. 대신 이제 이 컨볼루션 연산은 인풋 채널은 3이고 아웃풋 채널이 512 그리고 커널 사이즈가 16 그래야 한 패치를 다 포함하니까요. 그리고 스트라이드가 16이라는 거는 한 번 빵 찍고 그 다음 움직이는 그 단위가 16이라는 거니까 바로 옆 패치로 이동해요. 오버랩 없이. 이게 가능하죠. 그러면은 그 앞에서 썼던 요 리니어 프로젝션 오브 플래튼드 패치스는 결국은 16x 16 컨볼루션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연산 VIT도 첫 번째 연산은 컨볼루션이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클래스 토큰에서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적어 놓은 건데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버트에서도 클래스 토큰을 사용하고 있죠. 그리고 클래스 토큰은 문장의 시작 부분에 위치하고 그 위치에 해당하는 아웃풋을 가지고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할 때 로스를 걸어주는 거거든요. VIT에서도 마찬가지로 쓰고 있죠. 마찬가지로 쓰고 이게 마찬가지로 쓰고 있다는 게 요 얘기예요. 우리가 저 앞에서 보면은 엄청 많이 여기 보면은 로집 벡터라고 있고 이 로집 벡터에 대해서 리니어 레이어를 걸었을 때 우리가 클래스 스코어가 나오잖아요. 이걸 VIT에 적용을 하면은 요 트랜스포머 인코더에서 맨 첫 번째 다른 노드들도 다 아웃풋이 있는데 그 아웃풋은 우리가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필요가 없으니까. 첫 번째 아웃풋만 가지고 와서 그 첫 번째 아웃풋이 로짓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로짓이 MLP를 탑니다. 아까 리니어를 타는데 얘는 MLP를 타요. MLP를 타면은 아까 같은 스코어가 나오는 거예요. 아까랑 이거랑 사실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요 트랜스포머의 인코더가 아웃풋이 굉장히 많아요. 각각 인풋 노드마다 아웃풋 노드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요 버트의 희미한 이미지로 보이잖아요. 모든 노드가 계속 연결되어 있는 게.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뭐 다른 노드들을 우리가 이 타스크에 대해서는 클래시피케이션 타스크에 대해서는 다 필요가 없으니까 버리고 이 클래스에 대한 토큰에서 이제 스코어를 계산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보면은 이 연산 자체가 지금 계속 어텐션을 계산을 하잖아요. 어텐션을 계산한다는 게 어떤 식이냐면 우리가 인풋 노드가 여기 10개가 정의가 돼 있죠. 그러면은 이 10개의 노드가 그러니까 10개 토큰 간의 코렐레이션이 계속 계산이 되어진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한 레이어를 돌 때마다 그들의 코렐레이션이 계속 갱신이 돼요. 그래서 어디랑 어디가 코렐레이션이 높은지가 계산이 나오겠죠. 그러면은 이 클래스 토큰에 대한 각 위치별 코렐레이션도 나온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클래스가 버드로 나왔다. 그러면은 이 버드와 관련된 가장 이 버드라는 클래스와 가장 연관이 높은 패치에 하이라이트를 우리가 걸어줄 수 있는 거죠. 그걸 어텐션 맵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 어텐션 맵을 통해서 우리의 모델의 아웃풋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뭐 얼마나 잘 찍혔네. 이게 이래서 헷갈렸구나. 뭐 이런 식으로 CNN에서도 이제 캠이라는 걸 가지고 그런 식으로 쓰거든요. 클래스 액티베이션 맵이라는 뜻인데 이 어텐션 맵으로 동일한 역할을 수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CNN에서 보면은 모든 노드의 아웃풋을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해서 걔를 그냥 로짓으로 만들어서 리니어 하나 걸고 클래스 정보 추출하잖아요. 여기서도 사실 그렇게 해도 됩니다. 요 클래스 토큰을 빼고 그냥 1번부터 9번까지의 아웃풋 노드를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해서 그 다음 리니어 레이어 하나 달고 아웃풋을 내도 되는데 해봤더니 비슷했대요. 근데 뭐 이제 클래스 토큰 단계 조금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클래스 토큰을 사용을 합니다. 안 하는 논문들도 있어요. VIT 계열들 중에서도. 이거는 뭐 거의 취사 선택을 하셔도 되는 문제고요. 그래서 이제 VIT 하면 항상 같이 딸려 나오는 얘기가 인덕티브 바이어스라는 말이 있는데 인덕티브 바이어스는 이거예요. 그냥 영상 입장에서는 우리가 계속했던 얘기죠. 인접 픽셀 간 인텐시티 밸류는 굉장히 거리가 가까울수록 콜레이션이 높고 물체 크기나 회전, 변화, 위치 뭐 이런 거에 상관없이 예측 결과가 동일해야 되고 그리고 뭐 어느 정도 육안상의 잡음, 노이즈가 존재하여도 그 예측에 영향을 미치면 안 된다. 이런 가정들, 이게 다 어썸션들이거든요. 그 가정들이 인덕티브 바이어스인데 영상에서의 이미지 스페시픽. 근데 CNN이 바로 이 가정들의 굉장히 유리한 형태죠. CNN이 굉장히 유리한 형태라는 거는 VIT는 이러한 가정에 별로 뭐 부합하는 유리한 성질이 없어요. 오히려 이제 VIT가 유리한 거는 넌러컬한 특징들이죠. 넌러컬이라는 거는 글로벌이라는 말로 대체할 수 있는데 어텐션이라는 게 이쪽 패치와 이쪽 패치까지도 코릴레이션을 계속 계산하면서 가기 때문에 CNN과는 좀 다르죠. 하지만 CNN이 가지고 있는 이 굉장히 영상에 유리한 특징들이 VIT에는 없습니다. 없어서 어느 정도 이제 학습이 힘들고 데이터가 많이 필요해지고 여러 가지 단점들도 존재를 하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요거예요. 바이어스 베리언스 트레이드오프는 다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둘 중에 하나는 잡을 수 있어도 둘 다 잡기는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럼 CNN은 마찬가지로 바이어스에 굉장히 유리하다고 했잖아요. 그럼 베리언스에 불리한 거죠. 베리언스에 불리하다는 게 뭐냐면은 결국은 이 모델 자체가 캐패시티가 크지 않다는 거예요. CNN이 굉장히 영상이 좋기는 한데 어느 정도 성능의 바운더리가 있다라는 뜻이죠. 데이터를 아무리 붓고 뭐 우리가 아무리 성능을 개량하기 위해 노력을 많이 들여도 그 인덕티브 바이어스가 너무 훌륭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성장 한계가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반대로 얘기하면 VIT는 그런 게 없죠. 얘는 학습시키기는 되게 힘든데 잘만 학습시키면 무한정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그게 굉장히 힘듭니다. 이론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VIT는 영상에 대해서 인덕티브 바이어스가 낮기 때문에 같은 양의 데이터를 학습할 경우에는 CNN보다 성능이 좋기가 힘들어요. 아직까지는. 그 대신 이제 BERT와 같이
셀프 슈퍼비전을 이용해서 프리트레인 진행이 가능하죠. 그리고 그 진행하는 방법도 죄송합니다. 굉장히 유사해요. 버트와. 입력 패치의 50%를 이제 무작위로 누락을 시키고 그 아웃풋 노드가 각 인풋 노드마다 다 아웃풋 노드를 가지고 있다 그랬잖아요. 자기 해당 아웃풋 노드에 그 자기가 마스킹해서 죽여버린 인풋을 다시 되찾는 그런 식으로 프리트레이닝을 진행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논문은 구글에서 나온 논문이기 때문에 이 JFT라는 엄청나게 방대한 데이터를 사용할 수가 있죠. 이 JFT는 레이블이 더러운데 이 레이블 안 써도 되잖아요. 셀프 슈퍼비전이니까 레이블 필요 없이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을 진행을 합니다. 보면은 정말 많이 올렸어요. 이게 이 당시 노이즈 스튜던트가 소타 모델은 아니었는데 준 소타 모델에 해당하는 모델을 이겼습니다. 뭐 굉장히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겨우겨우 이겼죠. 근데 재밌는 게 그 첫 번째 리니어 프로젝션 레이어가 사실상 CNN과 동일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학습된 피처들의 형태가 우리가 CNN을 학습했을 때 그 로우 레벨 피처 부분을 비주얼라이제이션한 것과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영상의 뭐 엣지라든지 텍스처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추출할 수 있게끔 생겼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이미지를 해석을 잘 할 수 있는 거겠죠. VIT라는 모델이. 그리고 그 아까 말씀드린 클래스 출력에 대해서 전체 패치와 코렐레이션 맵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게 어텐션 맵인데 그 어텐션 맵을 가지고 오른쪽과 같이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할 수 있습니다. 뭐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고 이 어텐션 맵은 우리가 매 레이어마다 구해지는 거니까 그렇게 구해진 레이어에다가 어텐션 맵에다가 어느 정도 뭐 이제 큐뮬레이션 해주고 thresholding 해주고 그걸 다시 이제 위치 정보를 시연을 해주면 오른쪽 그림과 같은 저런 하이라이팅 된 사진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찍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뭐 깨끗하더라. 우리가 봐도 그래, 저기 보고 비행기를 판단하는 게 맞지 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얘기고요. 대신 이제 좋은 얘기 했으니까 나쁜 얘기 들어가야겠죠. 프리트레이닝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이게 안 들어가면 성능이 꼬꾸라집니다. 그리고 프리트레인 자체도 엄청 오래 걸려요. 데이터도 크고 모델도 커요. 둘 다 큽니다. 둘 다 커서 학습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그리고 학습도 어려워요. 학습이 잘 안 된다는 얘기죠. 이 하이퍼 파라미터 세팅에 민감하다는 거는 어떤 우리가 찾은 옵티멀 파라미터 셋에서 조금만 뭐가 벗어나도 수렴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엄청 다루기 힘든 모델인 거죠. 아직까지는. 이거는 초창기 모델이니까 그렇습니다. 이 이후에 이제 계속 많은 트라이들이 있었는데 바로 뒤에 나온 모델이 데이터 에피션트 이미지 트랜스포머라는 모델이고요. 여기 보면은 제일 아래에 있는 파란색이 VIT예요. 완전 성능이 바닥이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데이터 에피션트 이미지 트랜스포머를 DIT라고 하는데 저자 그룹이 페이스북이에요. 아까 VIT는 구글이었죠. 구글은 JTF 데이터셋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페이스북은 사용을 못 하잖아요. 뭐랑 비교했겠어요? 프리트레인 하지 않은 순수히 이미지넷 1K 데이터만 가지고 학습을 했을 때랑 비교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들의 그 골도 데이터 에피션트잖아요. 외부 데이터를 유입하지 않고 그냥 가진 데이터만 이용했을 때도 우리는 이미지 트랜스포머를 저렇게 발전시킬 수 있다를 보여주기 위해 쓴 논문이죠. 그래서 이 VIT와 에피션트넷 말고 이제 VIT와 DIT 말고 에피션트넷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CNN 모델입니다. CNN 모델보다 더 나은 성능을 보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기본적으로 VIT랑 똑같아요. 똑같은데 하나를 더 붙였습니다. 오른쪽에 디스틸레이션 토큰이라고 보이죠. 요걸 하나 더 붙인 거고 이 디스틸레이션이라는 거는 그 아까 보셨던 노이즈 스튜던트에서 티처 스튜던트 모델과 굉장히 비슷해요. 디스틸레이션 토큰이라는 거의 아웃풋에는 뭘 걸어주냐면은 티처 모델의 아웃풋을 따라하는 아웃풋을 달아줍니다. 그러니까
이 모델은 클래스 토큰에서부터 이 모델 고유의 추론 결과를 내놓고 저 디스틸레이션 토큰으로부터는 아마도 티처 모델이 이 이미지를 보고 이렇게 판단했을 것이다 라는 아웃풋을 내놔요. 그래서 이 두 아웃풋을 각각 로스를 걸어주는 거예요. 그 LC라고 되어 있는 거는 레이블과 크로스 엔트로피 계산을 하는 거고, L 티처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 모델의 티처 모델이 뭐라고 예측했을지를 예측하는 아웃풋과 실제로 티처 모델이 예측한 값과 두 값의 거리를 측정을 합니다. 그거 말고는 뭐 딱히 특별한 게 없었죠. 근데 그거를 티처 모델을 CNN을 줬어요. CNN. 그러니까 뭐 티처 모델을 트랜스포머 계열로 주면은 성능이 그렇게 많이 안 오르더라고요. 많이 안 오르는데 요거를 CNN으로 주니까 성능이 확 올라요. 이게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티처 모델이 그 인덕티브 바이어스가 강한데 그 걔네의 아웃풋을 추론을 하다 보니까 걔네처럼 생각을 하려고 하고 그게 결국 뭐 모델에 도움이 됐다라는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요 저자 그룹이 요 논문을 내고 또 바로 하나를 더 썼어요. Going Deeper with Image Transformers라는 논문인데 이게 국르넷 논문하고 똑같습니다. 걔네는 Going Deeper with Convolution Neural Net이었나 뭐 그랬을 거예요. 그거를 미미킹 해가지고 Going Deeper with Image Transformer라는 논문 썼고요. 그 국르넷에서 했던 것도 이제 Convolution Neural Net의 depth, 그러니까 진짜 엄청나게 깊은 CNN을 얘네가 최초로 제안을 했잖아요. 막 이제 여러 가지 기법을 가지고 와가지고 깊이를 마구마구 늘렸는데 얘네도 이제 그게 가능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먼저 VIT와 DIT는 뭐 거의 같은 모델이니까 보면은 외부 데이터 없이 이미지넷 1K만 사용하여 학습할 경우 모델의 뎁스를 증가하여도 성능 향상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실험해 보니 뭐 이 정도만 쌓으면 돼요가 아니라 이거보다 더 쌓아도 성능이 별로 안 올라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연산량만 증가하는데 그 뎁스를 늘릴 수가 없는 거죠. 성능 향상도 없고. 근데 성능 향상이 있어야 우리 상식에 맞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잘못됐는지 이렇게 해서 이제 고민을 한 겁니다. 왜 성능 향상이 없는지. 그 고민 끝에 두 가지 방법을 제안을 하는데 이 두 가지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건 좀 그렇고 어찌됐든 레이어 스케일이라는 일종의 노멀라이제이션 테크닉입니다. 노멀라이제이션 테크닉과 클래스 어텐션 레이어라는 거는 우리가 시작할 때 요 클래스 토큰을 시작부터 달아주잖아요. 요거를 위쪽으로 보내자는 거예요. 앞에서 클래스 토큰 달아봤자 클래스 토큰의 역할이 없다. 클래스 토큰이 진짜로 본 역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클래스 토큰을 빼고 위에서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을 해도 된다고. 근데 그거랑 차별화를 두려면 클래스 토큰이 GAP보다 좋으려면 아웃풋에 좀 더 가까운 레이어에 배치가 돼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거를 실험적으로 잘 설명을 하고 있고요. 뭐 모든 벤치마크 결과가 다 올라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네. 어쨌든 CAIT는 그런 모델입니다. 클래스 어텐션 이미지 트랜스포머죠. 또 이런 모델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모델이라기보다는 이미지 트랜스포머의 첫 부분이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컨볼루션과 동일하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상식에 컨볼루션 커널을 16 by 16을 쓰는 게 가장 기나하냐? 너무 크죠. 그 ZFNet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커널 크기가 너무 크면은 학습이 잘 안 돼요. 학습이 잘 안 된다는 건 우리는 커널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어떤 뭐 특정한 패턴이 찍히는 게 아니라 막 죽은 데드 노드들이 막 투성이고 패턴도 형성이 안 되고 이러면은 당연히 이미지를 판별하는데 성능이 오를 수가 없다. 되게 엄청 당연한 얘기를 실험을 잘 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컨볼루션을 앞에서 우리가 CNN에서 하듯이 다단계로 작은 컨을 써서 여기 보면 3x3 콤프 써 있잖아요. 차근차근 진행하면은 학습 안정성이 굉장히 올라가고 성능도 올라가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저렇게 했을 때 이제 메모리 점유율도 훨씬 작은 걸 우리 이미 알고 있죠. 그 웨이트 팩토라이제이션을 통해서 뭐
무조건 이걸 써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타당해 보여요. 이런 모델이 있어요. 스윈 트랜스포머라고. 지금까지는 계속 모든 실험을 클래시피케이션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스윈 트랜스포머는 이 왼쪽 보시면 이게 오브젝트 디텍션에 대한 벤치마크 결과인데, 스윈 트랜스포머가 상단에 엄청 많죠. 1, 2, 3, 2, 4위가 스윈이에요. 그 정도로 클래시피케이션이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이미 백본으로서 인정을 받고 있는 트랜스포머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보면은 요 오른쪽 상단의 그림만 봐도 되게 컨볼루션하고 비슷한 듯한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잖아요. VIT는 뭐 우리가 풀링 구간이 전혀 없었죠. 근데 스윈 트랜스포머는 적극적으로 풀링을 사용을 합니다. 풀링을 사용을 하고 아래 아키텍처도 보면은 CNN스럽게 그려놨죠. CNN이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는데 CNN처럼 구성을 했고, 이 아웃풋도 토큰 같은 거 안 달아요. 토큰 같은 거 안 달고 아웃풋도 그냥 깔끔하게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을 딱 합니다. 그래서 뭐 좀 더 이 모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드릴 얘기가 많지만 뭐 너무 많은 얘기를 하면 또 혼란스러울까봐 이 정도로 스윈 트랜스포머는 이런 식으로 하이어라키컬 구조를 트랜스포머에 다시 재현을 해놨다. 이상하죠. 그 VIT 자체가 CNN을 좀 역행하는 형태로 나왔는데, 그랬던 VIT가 CNN스러워지고 있는 거예요, 점점. 그리고 이제 이 다음에 가면은 더 가관이에요. Co-at-net이라 그래서 제목이 Marrying Convolution and Attention이에요. 이 모델이 현재까지 이미지넷 기준으로는 소타입니다. 얼마 안 됐어요, 나온 지. 굉장히 따끈따끈한 논문이고요. 여기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게, 컨볼루션이라는 연산은 로컬리티 그리고 파라미터 쉐어링 특성 때문에 로우 레벨 피처를 찾는 데 특화가 돼 있다. 이건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근데 어텐션이라는 연산은 굉장히 우리가 이제 패치 기준에서 생각했을 때 굉장히 다양한 위치에 있는 패치들을 이렇게 가져와서 그들만의 코릴레이션을 싹 다 계산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스페셜 포지션들 사이의 복잡한 관계성을 뭐 어떻게 잘 포착을 해서 하이레벨 피처를 처리하기에 유리한 연산이다. 연산 생긴 것 자체가. 그리고 이제 컨볼루션은 파라미터 쉐어링도 해야 되고, 얘가 딱딱딱딱 그 근처 애들끼리만 계산을 하니까 어느 정도 아까도 얘기했죠. 인덕티브 바이어스가 강한 대신 모델 캐패시티 자체가 작은데 어텐션은 그런 게 없으니까 CNN 대비 이제 모델의 캐패시티가 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둘의 장점을 최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연산을 만들어 보자라는 게 이 코앤넷의 핵심입니다. 보면은 뭐 아래 표에 다 정리가 돼 있듯이 컨볼루션은 트랜슬레이션 이퀴베리언스한 특징이 있고, 셀프 어텐션은 그 뭐 아까도 말씀드렸죠. 인풋에 따라서 웨이팅이 변하는 형태라고. 그 컨볼루션은 픽스드 웨이팅이고, 그리고 여러 위치에 있는 패치들을 다 어그리게이션 하다 보니까 언제나 글로벌 리셉티브 필드가 형성이 됩니다. 이 둘의 장점을 살려서 만든 새로운 연산이 이제 오른쪽 연산이 되는데요. 이거 뭐 복잡해 보이는데 별거 없어요. 왼쪽 게 일반적인 셀프 어텐션이고요. 이 일반적인 셀프 어텐션에다가 컨볼루션 같은 연산을 하나 집어넣자요. 컨볼루션 같은 연산을 집어넣는데 그 커널이 어떻게 생겼냐? 아래처럼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가 모든 위치에 대한 코릴레이션을 계산하면 아래처럼 좀 다이고널 매트릭스처럼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의 코릴레이션은 0이니까. 이것도 아래도 마찬가지예요. 코릴레이션은 아니지만 일종의 그 디스턴스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1,1 자기 자신은 언제나 이제 아이덴티티를 형성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0이고 웨이시. 그리고 멀어질수록 어떤 값이 커지는, 이건 이제 일종의 예를 든 건데, 실제로는 요 인덱스, 그러니까 요 값이 같은 인덱스끼리는 다 같은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값이 정해지는 거는 학습에 의해 결정이 됩니다. 러너블 파라미터이기 때문에. 근데 그 지금 이 매트릭스 상에서 값이 같은 위치에 있는 인덱스들은 나중에 학습이 다 돼도 값이 같아요. 그렇게 구성을 해요. 이런
relative 포지셔널 임베딩을 하나 만들고 얘를 뭐 여기 넣을 수도 있고 저기 넣을 수도 있는데 이 저자들은 실험 끝에 요 위치, 그러니까 소프트맥스 전에 넣어준 거예요. 이게 결국은 소프트맥스 전에 요 웨이트를 더해주게끔 만들어서 이게 의미하는 게 이제 결국은 그 로컬에 대한 관계성이거든요. 글로벌은 굉장히 잘 따지지만 로컬에 대한 강제성이 없었잖아요, 지금까지. 근데 이 로컬에 대한 상대적인 위치를 계속 알려줌으로써 로컬 피처도 잡을 수 있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만든 연산을 2D relative attention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러고 이제 새로운 연산을 정의를 해놓고 얘를 어디에 어떻게 위치시킬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 거예요.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컨볼루션 연산은 로컬 피처를 찾는 데 유리하다. 로컬 피처, 로우 레벨 피처. 우리가 CNN에서도 인풋에 가까운 쪽에 있는 레이어들은 로우 레벨 피처를 찾는다 그랬죠. 그리고 아웃풋에 가까운 레이어들은 오브젝트에 가까운 하이 레벨 피처를 찾는다고 했잖아요. 그 관점에서 생각하면은 여기서도 인풋에 가까운 쪽은 컨볼루션을 그대로 씁니다. 아웃풋에 가까운 쪽은 이번에 새롭게 정의한 요 2D relative attention을 타는 거예요. 그래서 총 4개 레이어가 있을 때 컨볼루션, 컨볼루션, 어텐션, 어텐션, 마지막에 글로벌 에버리지 플링의 구조를 만들고 나니까 성능이 너무 좋더라 이거죠. 이 구조가 대단한 거는 아까 스윈처럼 CNN-like 아키텍처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오늘 보여드린 CNN 어플리케이션의 모든 타스크에 그대로 갖다 적용이 가능해요. 실제로 스윈은 그렇게 쓰이고 있고 거의 뭐 뉴 백본으로 자리매김을 확실히 했거든요. 근데 이 논문은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되는데 아마 스윈의 대체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것까지 준비해서 발표를 드리고 있고요. 굉장히 저희가 보기에도 익숙한 구조잖아요. 앞에 스템 달리고 CNN, 어텐션, 글로벌. 이게 어디에 갖다 놔도 현재 있는 프레임워크에 다 집어넣을 수 있는 세그멘테이션이면 세그멘테이션, 클래시피케이션, 디텍션 뭐 모든 타스크에 다 그대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데 서로의 장점을 취해가는 방향이 결국 맞는 방향이 아닌가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쪽으로 다들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냥 툭 튀어나온 게 아니라 이전에 정말 많은 트랜스포머들이 있었어요. 뭐 컨볼루션 어텐션, 컨볼루션 트랜스포머라는 것도 있고, 뭐 컨볼루션 인핸스먼트 어텐션 뭐 이런 것도 있었고 정말 많은 연구 끝에 나온 모델이고요. 저자들이 근데 되게 많이 겹쳐요. 그 제가 오늘 들고 온 논문에 뭐 한 절반은 구글 거고 절반은 페이스북 건데 그 사람이 그 다음 연구하고 그 다음 연구하고 계속 그런 식으로 모든 연구들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저자가 엄청 겹칩니다. 어쨌든 그 사람들도 일련의 과정이 있어서 이렇게 모델을 개발하고 있는 거니까 저희도 그 흐름을 잘 쫓아가고 뭐 기회가 되면은 중간에 치고 들어가 보기도 하고 아니면 뭐 적어도 패스트 팔로워가 돼서 바로바로 우리 거에 문제에 적용을 해보는 뭐 그런 것도 굉장히 좋겠죠. 저는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4시간 정도 강의를 한 것 같은데요. 4시간 동안 너무 많은 내용을 담으려고 좀 여러분들을 좀 힘들게 한 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욕심이 자꾸 생겨서 이것도 알려드리고 싶고 저것도 알려드리고 싶고 제가 스스로 정리를 잘 못한 듯해서 죄송한 마음도 있고요. 그래도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잘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질문 있으시면 편하게 질문해 주시고요. 이상으로 저는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늦은 시간까지 유익한 강의해 주신 조영주 선생님 감사드리고요. 네, 채팅으로 질문 들어온 것 같아서 네. 스타일 트랜스퍼 같은 경우 뭐 사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컬러 트랜스포머라는 논문이 있는데 그런 논문이 대표적으로 이제
기존의 CNN으로 하던 컬러라이제이션이라는 타스크를 트랜스포머로 바꿔서 실행한 논문이거든요. 뭐 딱히 특별한 건 없어요. 그냥 트랜스포머를 썼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지금 마지막 모델 같은 경우도 그냥 CNN의 요 모델만 갈아 끼면은 돌아가는 형태로 만들 수 있잖아요. 결국 이제 중요한 게 뭐 로스를 어떻게 정의할 거고, 뭐 이미지가 나와야 되는지, 어떤 벡터가 나와야 되는지, 이런 뭐 되게 좀 세부적인 사항들은 갑자기 팍 올랐네요. 세부적인 사항들은 그냥 맞추면 돼요, 웬만하면. 그래서 이 모델로 이건 할 수 있고 저건 못하고 이런 거보다는 이 모델로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는데 어떤 게 유리한지를 보는 게 훨씬 낫겠죠. 잠시만요. 이거 메시지가 길어서 좀 볼게요. 일단 1번 질문은 메모리 이슈에 가는 것 같은데, VIT를 이용해서 메모리 이슈를 해결하는 거는 제 개인적으로는 반대고요. 메모리가 중요한 문제면은 CNN으로 가야죠. CNN 중에서도 굉장히 에피션트한 모델 위주로 가야 어느 정도 성능을 포기하더라도 오히려 뭐 이런 속도나 메모리를 더 챙기는 게 유리한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거는 이제 상황에 맞게 설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포지셔널 임베딩은 처음에는 좀 대두가 됐는데 결국 이제 나중에 CNN U와 섞이면서부터는 거의 의미가 없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코에넷 같은 경우도 결국은 포지셔널 임베딩을 그냥 컨볼루션 라이크 연산으로 한 방에 해결을 하려고 했고요. 스윈 같은 경우는 그 로컬 윈도우를 정의를 해서, 보면은 제가 설명을 드리진 못했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이 윈도우들이 그리드가 다 다르잖아요. 하이어라키컬하게. 그리드 아니 요 윈도우 안에서는 어텐션 연산을 따로 수행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CNN에서의 그 로컬 피처를 보는 거와 같은 효과를 내거든요. 그래서 뭐 가장 대표적인 스윈이나 코엔넷 같은 경우는 굳이 포지셔널 임베딩을 가져오지 않더라도 각자 고유의 방법으로 해결했습니다. 뭐 이런 식의 어프로치들도 있긴 한데, 뭐 어텐션 연산을 뭐 좀 리니어한 연산을 바꾼 논문들, 그런 논문들은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리진 않았고요. 세그멘테이션 소타 모델이요. 세그멘테이션 소타 모델? 글쎄요, 뭐 제가 모든 분야를 다 팔로우업 할 수 있는 건 아니어서, 이런 소타는 페이퍼 위드 코즈라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거기 가서 직접 각 데이터셋에 맞게끔 찾아보시면 금방 나와요. 저희가 가져온 사진들도 거기서 퍼온 거라서 이런 식으로 뜨는 거거든요. 요게 이제 이미지넷이라는 거를 선택했을 때 나온 화면이고요. 저도 거기서 가져온 거라 아마 거기 가셔서 뭐 보시면 바로바로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알고리즘 이름, 뭐 정확도, 모델 크기, 실제 논문 이름, 특징들까지 다 이렇게 정리가 돼 있어서 저도 자주 이용하는 사이트니까 여기 가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조영 선생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채팅에 올라온 질문에 대한 답변은 거의 된 것 같은데요. 혹시 추가적으로 질문하실 분 계실까요? 네, 추가적인 질문은 더 없는 것 같아서
그러면 이것으로 또 시간도 많이 오늘은 또 1시간 좀 늦게 시작하는 바람에 좀 끝나는 시간이 좀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준비했던 이 AI 기초 시리즈 4편의 강의가 여러분들께서 AI를 좀 공부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조영춘 선생님께서 또 좋은 강의 준비를 해주셔서 도움이 많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혹시 강의를 복습하고 싶으시다면 저희 뉴레인 그 유튜브에 강의 영상이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다시 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뉴레인 운영진 쪽으로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AI 기초 시리즈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